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어서 나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 대표와 측근들 수사는 물론이고 이번 의혹과 발원지가 같은 노웅래 의원 비리 수사에 대해서까지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당도 이 부분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부쩍 속도가 붙은 검찰의 관련 수사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사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부쩍 가속도를 냈습니다. 어제는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를 소환했습니다. 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나흘 만에 주요 피의자들을 부르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검찰이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 감사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강 감사는 돈봉투가 전달된 걸로 의심받는 세 갈래,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 또 당시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 또 캠프 상황실장으로 전달되는 모든 통로에 관여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현재 현역 의원 등을 포함해서요, 민주당 인사 최소 40명 이상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뿌려진 돈을 총 9,400만 원으로 특정을 했는데 어제 소환된 강 감사는 이 가운데 8천만 원이 전달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검찰은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의 지시를 받은 강 감사가 지인을 통해 6천만 원을 마련해서 돈봉투 20개를 만들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래구 감사는 당시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대의원을 포섭하자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전 인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강화평 전 대구 동구구의원도 어제 함께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검찰은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A씨가 지인에게서 마련한 1,000만 원을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전달을 했고 이를 강화병 전 구의원이 50만 원씩 봉투 20개 나눠 담아서 다시 강래구 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감사는 이 돈 가운데 900만 원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또한 강 감사 등이 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강화병 전 구의원은 같은 해 4월에도 지역 상황실장의 이 선거 운동을 독려하고자 강 감사가 마련한 현금 1,000만 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데 관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강 감사와 이 강 전 구의원을 상대로 당시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건네진 정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금 조성 경위와 살포 경로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앞서 공개된 녹취 파일 속 강래구 상임 감사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이렇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지난주에는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다시 또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기존에 확보한 녹음 파일만 해도 3만여 개 달하지만 혹시 더 있을지 모를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데요.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이 전 부총장의 남편이 보관하던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외에도 이 전 부총장 측은 검찰의 USB 등 증거 자료를 다수 제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금품수수 판결문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10억 원대 뒷돈 의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사업가 박모 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한국 남동발전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3천만 원을 건넸고 그러자 이 전 부총장이 당시 국회 산자위 소속이던 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박 씨와 한국 남동발전 사장을 소개시켜줬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직접 한국 남동발전층에 연락해서 편의를 봐주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성만 의원은요,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금 지목이 돼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마련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이성만 의원이 이것보다 앞선 2020년에도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로비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 2021년 전당대회 이후에 이 의원의 목소리와 지난주 이 의원의 반박 입장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뭐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돈봉투 사건의 전달자로 지목된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의 판결문에 등장을 합니다. 앞서 나온 그 사업가 박 씨가 수자원공사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하니까 이 전 부총장이 이 의원이나,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을 말하겠죠. 이 의원이나 강 감사가 정치적인 동지들이어서 앞장서서 해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박 씨는요, 실제로 강 감사를 만나서 태양광 설비 납품 관련 청탁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JTBC는 이와 관련해서 강 감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된 돈봉투 녹취 파일 속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눈 감고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면서 목소리가 조작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때문에 녹취 파일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인데요. 문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제가 아는 분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눈 감고도. 뭐 그러면 뭐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 갖다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뭐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뭐 그 목소리가 조작됐겠습니까? 그건 뭐 상상을 하기 어렵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그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거, 당내 선거지만 당대표를 뽑는 선거와 관련해서 돈이 주고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꼭 제 입에서 저도 진짜 그런 말을 하기가 싫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말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줄 소환될 가능성 지금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돈을 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받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들도 소환 대상이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최소 1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졌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적어도 5명은 친이재명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받은 두 의원이 이제 이른바 송영길계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러니까 송 대표계뿐만이 아니고 친명계, 그러니까 친이재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친명계 의원은 서울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의원 1명, 그리고 경기도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의원 3명, 또 호남 지역구 의원 1명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구의 의원들 중에서는 친명계 핵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검수완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오늘 민주당에서는 당시 전당대회를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두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건이었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 한 5명 정도가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후보, 홍영표 후보, 우원식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로 결정났기 그렇죠. 때문에 30 상당히 치열했었고요. 예. 우리 당의 뭐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다 어떤 형태든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직관적으로 다 이렇게 연동이 돼 있겠죠. 네. 예. 또 뭐 노선에 따라서 네. 지지를 하긴 하지만 친명계 중에서도 뭐 우원식 의원을 민 사람도 있고 다양하리라고 봐집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줄 소환될 거다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요? 네,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뭐 당장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수사 대상이고 소환 대상이고요. 지금 뭐 검찰에 언급되는 분만 구체적으로 의원만 10명이라고 하고요. 실제 여러 라인을 통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명단이 20명 가까이라고 하는데 네. 뭐 확인해야 될 바는 있습니다.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돈이 가게 된 경위는 녹취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조성된 돈 봉투가 실제 그 의원들한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본인의 소명, 해명 또 수사 이후에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증거들이 확보되면 아마 검찰이 그에 따라서 계속적인 소환 조사라든가 수사 일정을 잡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체포돼가지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아니니까 소환 조사 받는 거는 뭐 체포 동의안 내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국회에서. 소환 조사 단계에서는 그렇죠? 뭐 이미 출석 요구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소명을 해서 본인이 그 혐의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이런 나쁜 관행이 지금도 남아있다. 뭐 사실이라고 친다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뭐 한 20년 전에 여러 가지 뭐 대선 자금 등등 관련해서 문제가 크게 되면서 그 당시에 깨끗한 정치를 하자라고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런 돈이 음성적으로 오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당시 뭐 전당대회가 치열하긴 했죠. 거의 송영길 대표가 35.60% 정도로 득표를 했고 친문 지지에 바탕을 뒀던 홍영표 후보가 35.01%. 그렇습니다. 0.59%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드라마틱한 상호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맞붙었던 그러한 거라면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막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줄 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녹취록을 좀 들어보면요.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대화를 하면서 뭐 이 의원님, 윤 의원님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오빠 막 이렇게 하죠? 네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기자들 리포트에서 조금 있었지만 이제 사업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는 친한 오빠, 어떤 뭐 그것이 의원이든 뭐 정치를 하면서 알게 된 분이 이렇게 연결하고 그것이 비즈니스로 이어집니다.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네. 이제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어떤 목적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회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측면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나의 이제 이른바 정치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이권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행태가 또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정치 문화, 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시의회, 구의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비즈니스와 연결된 정치를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감시와 그에 따른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이 구속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입을 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 글이 회자가 됐는데요.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거는요, 이 전 부총장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해 9월이죠. 이 전 부총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후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또한 당시 정 변호사는요. 이 위원장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이 위원장은 타깃이 아니라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다 라면서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정 변호사의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이 전 부총장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파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부총장 본인의 진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수사 초기 이 돈봉투 관련 통화 녹음에 대해 전면 부인을 했던 이 전 부총장이 최근 구속된 이후에는 변호인 입회 없이도 이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구속 상태의 괴로움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이 전 부총장이 이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반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 파리에서 우리 기자들을 만났었죠. 당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번 사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 이정근 부총장 감옥 안에서 다 이런 소식 전해 들었을 텐데 결국 자신이 이제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결국 이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한 일인데 자신의 개인 비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역시 서운함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한 법조계 관계자는요. 이게 단순히 통화 내용에서 언급된 것만으로 이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필수인데 이 전 부총장 말고는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녹취 파일 속 이 전 부총장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서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더니 또 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어떻게 이번 사건의 키맨이 될 수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요. 사실상 이 전 부총장 한 사람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번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주목을 받게 된 건 민주당 내 이 전 부총장의 인맥과 역할 때문입니다. 과거 이 전 부총장이 선거에 나왔을 때도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이 전 부총장 자신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의 인연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정근 후보 일도 잘하고 야무지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정말 믿음직합니다. 이정근 서초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뒷받침해서 자랑스럽고 행복한 서초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정근 후보가 3번이나 여기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해가지고 출마할 때마다 와서 제가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이정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집권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송영길 당대표의 이 간절한 걸음에 화답해 주십시오. 네, 당시 송 전 대표의 말처럼 이 전 부총장은 선거 때마다 낙선을 해서 선거에서 모두 4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호영호재하면서 다가가는 친화력, 또 민주당의 험지인 서울 서초구의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 출마를 도맡아 한다는 상징성 등을 활용해서 당내 주요 인사와의 인맥을 최대한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대표 당선 직후 사무부총장에 임명이 됐을 때는 당 내에서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금 조성 및 배포 창구 역할을 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 측에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정황도 포착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존재했을 거란 가능성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 지역에서의 계속된 낙선으로 송 전 대표 측에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전 부총장이 만날 때마다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다며 일부 의원이 동정심으로 밥과 술을 사주고 용돈을 주며 도와주기도 했다고 전했는데 다만 불법적인 뒷돈 거래는 없었다는 게 송 전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망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여전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앞서 이번 의혹을 이 전 부총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던 송 전 대표가 재차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SBS를 통해서 돈 봉투가 오갔는지 여부도 자신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이든 검찰이든 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건데요. 또한 송 전 대표는 이 룩셈부르크에서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며칠 다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돈 봉투가 오갔는지 여부는 자신도 모르고 관여한 바가 없는 사안이므로 당이든 검찰이든 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SBS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번 어떤 사건의 의혹의 정점에 있다. 이런 관측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고 잠시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조기 귀국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만 봐서는 송 대표 과연 일찍 들어올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듯한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실제 어느 정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는 본인 외에는 잘 모르죠. 그런 입장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렇게 간단히 나는 모른다라고 무책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있고 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두 분의 현역 의원이라든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특별한 관계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대표 된 이후에 주요 당직을 맡으셨던 분이고요. 이분들 간에 생긴 문제면 적어도 사실관계 직접적인 돈거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는 몰랐다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조기 귀국을 요청하신 바도 있고 하다면 일단 귀국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 일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이 사실관계를 당이든 검찰 수사당국이든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장 또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송 전 대표로서는 조만간 귀국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귀국을 권유한 마당이고 이 사안이 길어질수록 송 전 대표도 부담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어쨌든 또 직전 대표를 지낸 인물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게 단순히 의혹 제기된 정도를 넘어서서 송 전 대표가 직접 이번과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밝히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 넣어 봉투당의 실체라면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직격하고 나섰죠.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 의혹에 엄중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그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강민구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기에 이 대표가 관련 의혹에 침묵하는 거냐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이 대표가 되어야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2021년 5월에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 대해 그토록
침묵하는 것입니까? 이 전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전당대회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한편 당내에 제보센터를 설치해 민주당과 야권 관계자들로부터 내부 고발을 받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요, 이 같은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결국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또 계속돼서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니까 결국 오늘 오전에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실 규명과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당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도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당이 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사과,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나온 건데요. 민주당 자체 조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면죄부용 셀프 조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의식해서 결국 검찰이 수사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의 전직 대표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건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전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별도의 조사 기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기구에 맡길 것인가 여부를 놓고 어젯밤에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과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요. 기본적으로 이 이제 자체 조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상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셀프 조사하는 거는 결국 셀프 면책해주는 그런 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비판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논란들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지도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이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초기와는 이렇게 사뭇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검찰의 또 다른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고민도 크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돈봉투 의혹 대응 수위를 두고서 딜레마에 처했다 이런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수위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수위가 방침이 맞물릴 수밖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도 논란만 일 거란 분석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마찬가지 기조로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에 맞춰서 이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런 강경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재명 대표는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술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자신은 잘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요. 친명계 인사들 역시 민주당의 비리당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다, 국면 전환용 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앞서 나온 친명계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을 탈탈 틀어서 민주당을 비리당 프레임으로 씌우는, 그래서 하나의 저는 총선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를 덮으려고. 국면 전환용이다.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요. 네, 그런데 이후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육성이 등장하는 추가 녹취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당 분위기가 급격히 뒤숭숭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무작정 정치 탄압 수사라고 엄호하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나서서 비리 혐의자들을 비호했다는 오명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이 의혹 관련자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도 부담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 지도부가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또 출당 조치 등의 이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리일 뿐만 아니라 만약 향후 이들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도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과 비교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번 사태와 사실상 발원지가 같습니다. 노 의원 수사가 시작된 계기가 바로 이번 의혹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 녹취 파일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네, 때문에 비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이 명분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돈봉투가 주고받고 한 그 사실관계만은 부인할 수 없다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뭐 해명하고 고백하고 책임을 지우는 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걸로 뭐 검찰의 국면 전환이다, 전환용이다,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다, 기획 수사다, 이런 걸로 희석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명분이나 일관성 면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이재명 대표 건도 그랬었죠. 그런 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 뭐 국민적 비판을 저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이 지난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졌던 이 돈봉투 사건과 비교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관련 폭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처분을 검찰 손에 맡겼습니다.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하면서 당시 박희태 당권 후보가 정치권의 관행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계파 갈등이 이번 돈봉투 의혹으로 다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지금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또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보였었는데 닷새 만에 결국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런 사안이 이게 단순한 의혹이냐,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나름의 이제 사실관계로 볼 수 있느냐의 판단일 텐데, 민주당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정보력을 가동해서 이번 사안 부분을 살펴봤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안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서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좀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만 봐도
녹취 파일이 뭐 3만 건이고 그 내용이 단순한 내용을 넘어서서 굉장히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굉장히 마당발로 알려져 있지만 강내구 상임감사도 뭐 대단히 이 민주당의 특히 조직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온 당뇨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고 굵직한 큰 선거에서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연루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가 나름 주말을 거치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쪽으로 바뀐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면 첩첩산중이죠. 계속해서 만약에 보도된 대로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10명, 전체적으로 한 40명 연루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같은 것들이 오게 됐을 때 그러면 누구는 가결하고 누구는 부결하고 아니면 전부 다 부결하고 어떤 경우의 수가 오든 간에 굉장히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향후 대응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 이 압수수색이 보도됐을 때만 해도 그 이전부터 이미 여러 명단이 이제 정보지단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른 어떤 구체적인 정황 없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입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마 주말을 거치면서 구체적 경위 확인을 해보니까 녹취록의 내용도 그렇고 실제 상당히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적당한 수습이라는 건 없는 거죠. 명백하게 사실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 분명해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수사나 뭐 백현동 여러 수사하고는 결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뒷받침하는 어떤 정황이라든가 직접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정근 부총장의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어쨌든 돈의 흐름이나 경위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정황으로 그렇게 판단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안을 같은 사안으로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돈봉투는 돈봉투대로 당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또 관련된 분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당도 촉구하고 수사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당도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지금 속도를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밤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연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의 인허가 청탁 등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개발 사업자로부터 77억 원, 그리고 공사장 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인섭 씨의 구속을 주목해야 하는 이 핵심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결국 김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을 비롯해서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김인섭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어제 구속 후 처음으로 김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해당 개발 업체에 영입된 계기는 물론이고 관련 부지가 한꺼번에 4단계나 용도 상향이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김인섭 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성남시의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을 상대로 이제 노비를 벌인 것으로 그렇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이 대표와 또 정 전 실장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 이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이 추진된 당시에 별건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인섭 씨를 직접 면회한 정황을 포착을 하고 옥중 로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전달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는요. 김인섭 씨가 당시 이 수감 상태에서도 개발 사업자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이 검찰이 옥중 로비의 대가인 것으로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정 전 실장과 김인섭 씨가 300여 차례 가까이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면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관련해 이 수사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 소환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인섭 씨,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모두 관련 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섭 씨는요, 백현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77억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로비 대가가 아닌 동업 관계에서 받은 정상적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정정 실장 등을 통한 청탁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김 씨는 지난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의 혐의 관련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진상 씨랑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 통화랑 연애는 왜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 측과의 친분에도 선을 그어 왔는데요. 이 대표가 자신을 싫어해서인지 지난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진상 전 실장 측 역시 앞서 김인섭 씨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통화였다고 주장을 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 부지 상향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고 김인섭 씨 역시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와 지난 1월 나온 김인섭 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싫어했는 거 지금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양쪽이 어쨌든 모두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의 인연 지금 다시 또 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김 씨는 이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김 씨가 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관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김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역임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민주당 분당갑의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김 씨가 2010년 이후로는 이 대표 측과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과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에도 이 대표의 정치 후원금 모금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성남시에서 김인섭 씨 부탁은 어지간한 거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와 대면하는 사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도 경찰 조사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 씨가 하는 사업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특혜 의혹의 일종의 이제 로비스트로 그렇게 의심받고 있는 김인섭 씨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김 씨의 인연이 다시 이제 조명을 받고 있고 결국 김 씨가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또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결국 이제 로비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로비를 한 대상이 있겠죠. 바로 그 대상을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정진상 전 실장 등 당시의 성남시 관계자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가 이재명 대표까지 정면으로 겨눌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 과연 두 패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난 대선 때부터 백현동 사건이 언급이 있었고요. 계속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가 아직 진행된 내용이 보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 결국에 수사의 최종 기착점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뭐 구체적 내용은 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시행사하고 김인섭 씨 등에게 77억의 어떤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용도 변경 단계에서 실제 이 임무에 반해서 사업자들의 이익을 주기 위한 이런 인허가 절차를 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기부 체납이라든가 당초 용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김인섭 씨하고의 관계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2010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치적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인섭 씨는 철저하게 지역을 성남시를 주변에서 사업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용도 변경 단계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시 국토부는 이 지방 이전하는 공기업 부지를 빨리 매각하라는 촉구, 협조 내지 이런 공문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단순히 협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 부분에 대한 그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인허가 과정에서 뭐 그 공공 임대를 축소한다거나 또 기부 체납을 늘리고 R&D 부지를 뭐 다시 이 용도를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사업자로서는 기부 체납을 늘리는 대신 그 대신 이제 공공임대를 줄이고 민간임대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것이 이제 인허가 절차에서 그대로 반영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검찰이 이제 배임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인허가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배임죄는 결국에 배임의 고의라든가 동기가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현재 수사의 내용으로는 그러한 개연성이나 정황을 검찰은 보고 있지만 아직 뭐 유죄에 이르는 정도의 구체적 정황, 진술은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평가해 주십시오. 결국 이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개발업체가 3천억 가까운 그 이득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토부는 또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 되던 이것이 왜 김인섭 씨가 개발업체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렇게 조정이 됐는가?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푸는 것이 이번 이 백현동 관련된 부분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김인섭 씨가 77억을 받고 이른바 한바 그 식당 사업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언가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았을 텐데 그럼 김인섭 씨의 이 사업에서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이 백현동 부지 의혹의 전반이 밝혀질 거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돼 있는지 돼 있다면은 어떤 역할을 뭐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볼 수 있겠죠. 네. 용산 대통령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군 복무 중에 부상했던 현역 그리고 예비역 군인들이 동행하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한미 동맹재단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에 북한 목함질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중사, 북한의 폭침으로 46명의 동료를 떠나보낸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등 군 재직 중에 부상한 현역과 예비역 군인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 재단 주최 만찬에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찬에는 마크 밀러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 폴 러케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순방길에 동행하는 건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와 굳건한 한미 공조를 북한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또 2달 뒤에 국가보훈처의 부처 격상을 앞두고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가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김 여사가 봉사활동부터 외교관 면담까지 아주 다양한 공개 일정을 소화하니까 야당이 또 문제 삼고 나선 건데요. 먼저 김 여사의 최근 활동부터 살펴주시죠. 김건희 여사는 최근 들어서 이 일정의 범위를 넓히고 거의 매일 외부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는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7개의 외부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싶었는데 여기 오셔. 감사합니다. 김 여사의 지난주 보훈 관련 일정을 두고선 온라인에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13일이죠. 김 여사가 이 한강투신 실종자 잠수수색 도중 순직한 고 유재구 경위의 가정을 방문해서 유경이의 아이를 안아줬는데 해당 사진이 공개가 된 이후 야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애가 발버둥 치는구나, 애 우는 사진을 왜 올리느냐라면서 이 비판과 악플이 나온 겁니다. 이 지적이 이제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행보가 좀 무리였다, 이런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쏟아진 비판이 일종의 가짜 뉴스였다는 겁니다. 유경의 부인이고 그다음에 아이의 엄마인 분이 직접 입을 열면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네, 유경위의 부인은요, 언론과 통화에서 아이가 장애로 머리를 제대로 가눌 수 없어서 사진을 찍으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악플이 많이 달려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날은 보훈처의 배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이가 울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다는 건 옳지 않다고 해명한 겁니다. 박민식 보훈처장도 직접 나서 보훈마저 진영 싸움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처장은 어제 SNS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는 못할지언정 그 가족들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기지 말아달라면서 보훈은 진영 싸움과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본 방문 이후에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소식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부와 여당 모두 지지율 하락세를 보인 여론조사가 지금 공개가 돼서 여권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8%포인트 낮아진 33.6%로 집계가 됐고요. 부정 평가는 2.4%포인트 오른 63.4%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3월 다섯째 주에 한 차례 소폭 반등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그렸는데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은 대일 관계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패턴을 이어받아 외교 안보 분야 이슈가 또 전국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또 소폭으로 떨어졌죠. 네, 역시 같은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 민주당은 2.9%포인트 오른 48.8%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격차는요, 지난주 8.9%포인트에서 14.9%포인트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배 수석 전문위원은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연인 설화와 정광훈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정까지 가세를 했고 또 홍 시장에 대한 당 상임고문 해촉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이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은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유상범 수석 대변인 역시 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세인 이유에 대해서 하락세인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외교 문제, 당내 설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요,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당 지지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집권 여당 지휘봉을 잡은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이딴 악재로 이렇게 지지도 부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 이번 주 초에 예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미뤘다고 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인사차 주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갈 예정이었지만 4.19 기념식 참석 등 일정이 많아서 수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수 결집 행보에도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략 수정에 나선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김 대표는 19일 이후로 일정을 다시 조율해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전광훈 목사와의 그 관계, 이 설정 문제를 놓고서 내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이제 당 상임 고문해서 해촉한 그 밑바탕에도 결국 전광훈 목사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전광훈 목사가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앞서 전 목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하고 또 광화문 집회 독자 추진 계획을 밝힐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가입운동,
공천권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예고한 국민의힘과의 결별 선언과는 다른 맥락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당초 예고했던 대로 국민의힘과의 결별 선언 관련 내용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춤하는 사이 전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제 대응에 나서게 되면서 이 지도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시 한번 SNS에 자신을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면서 정광훈 목사를 손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도 아닌 사람을 더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우선 저희 당이 마치 정광훈 목사가 그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프레임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뭐 정광훈 목사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끊으라. 라고 자꾸 말씀하면 아니 관계가 있어야 끊을 것도 끊겠는데 끊을 게 없는데 자꾸 끊겠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뭐 결별 선언을 한다는데 아니 뭘 결별할 게 있어서 갑자기 결별 선언을 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건지 저는 이렇게 자꾸 우리 당과 정광훈 목사와 그 어떤 연출이 있는 것처럼 마치 저희 당이 정광훈 목사한테 지금까지 기대해 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거나 이거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건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논란 상황이 시작된 본격적인 계기는요. 바로 김기현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그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거고 그 밑바탕에는 또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설정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처럼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내 핵심이죠. 친윤계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쓴소리를 내뱉었던 홍준표 시장을 해촉한 결정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친윤계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 해촉 결정의 수순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해촉 결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서 또다시 윤심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 친윤계의 불만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홍준표 시장을 자극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해 하태경 의원 역시 당에서 이 홍준표 시장을 해촉한 건 김기현 대표의 오발탄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윤 의원들도 이건 잘못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홍 시장님에 대해서도 뭐 100% 두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당내 사람들끼리는 먼저 비공개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도 수용이 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겠다 싶으면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극우와 단절이라는 사실 타당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은 나쁘더라도 내용은 수용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정광훈을 잘라야지 왜 홍준표를 자릅니까? 그래서 완전히 오발탄이죠. 그래서 지금 친윤 쪽 의원들도 이건 잘못한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 안 할 뿐이지. 여당 내부의 정광훈 목사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정치는 메시지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하고 김기현 대표가 또 그 쓴소리 전 목사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홍준표 상임고문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하고 이런 것이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정광훈 목사를 마치 감싸고 도는 듯한 그렇게 이미지가 보이는 식으로 지도부가 행동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리더십 혼돈, 리더십 부재 상황 이런 것으로 연결되면서 마치 뭐 자중질환에 빠진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원 의원 발언이 있을 때요. 그걸 개인의 실언으로 몰고 가지 말고
그 발언을 끌어낸 정광훈 목사에 대한 책임을 먼저 언급했었다고 보고요. 홍준표 대표와 정광훈 그 목사의 관계에서도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명확히 메시지를 냈는데 홍준표 시장을 해촉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오히려 이제 정광훈 목사의 태도를 보면 당원 가입 운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국민의힘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정도의 의사 표시거든요. 총선까지 정광훈 목사를 실질적으로 내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베 잃고도 또인데요.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지금 기시다 총리를 노린 폭발물 테러 사건이 벌어져서 일본이 아주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요. 이 폭발물로 보이는 은색통이 이 기시다 총리 뒤쪽으로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보호 장비를 펼쳐서 총리를 둘러싸고 차량으로 피신합니다. 폭발물은 기시다 총리가 대피한 뒤 약 10초 뒤에 폭발을 했죠. 이번 사건이 사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 테러로 숨지고 9개월 만에 또다시 비슷한 테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 테러가 벌어진 이제 경위나 그런 거를 종합해보면 결국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의 대자비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 닮은 부분이 많은데요. 둘 다 도쿄가 아닌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지원하다 오전 11시 30분쯤 발생했고요. 다른 일정과 달리 집권 자민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되는 유세 일정이었다라는 점도 같은데요. 또 범행에 쓰인 도구 역시 모두 사제 무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 국민들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安倍首相の時もそうですけど、本当にまたこんなことが起きちゃったかと思って。やっぱり街頭演説のあり方そのものがもう見直さ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したね。誰もリュックら背負ってないやん。だからその人だけよ。ほとんど多分リュック背負ってんのは。 자칫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정말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장 영상들을 보면요. 폭발물이 땅에 떨어진 뒤에야 총리에 대한 경호 동작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대피한 뒤 10초쯤 뒤에 폭발물이 터져서 정말 간발의 차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10초간의 지연 폭발이 총리는 물론 총리 연설을 듣기 위해 현장에 온 시민들의 목숨도 구한 셈인데요. 이 테러범이 던진 폭발물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폭발을 했다면 이 총리는 물론이고 수행원까지 부상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에도 일본의 경호 참사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경호원보다도 빠르게 테러 용의자를 제압한 바로 그 빨간 옷 아저씨라는 사람이 지금 화제라고 합니다. 네, 이 기시다 총리를 향해 은색통이 날아든 직후에 저렇게 보시면요.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용의자에게 달려들어서 이 팔로 목을 강하게 거는 그 헤드록으로 용의자를 제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빨간 옷 위에 눈꽃무늬 조끼를 입은 이 남성은요. 동의잡이 어부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될 당시 비슷한 폭발물을 하나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 이 남성의 빠른 대처가 2차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에서는요. 경호원보다 먼저 용의자를 제압한 이 어부를 향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당시 어부가 착용하고 있던 눈꽃무늬 조끼가 완판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일약 영웅으로 떠오른 이 어부는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뭔가를 던지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고 폭발로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고 전했는데요. 또 어부 동료들끼리 농담 삼아 아베 전 총리 같은 사건이 없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일어나서 무서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5일 저녁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어부는 총리에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시다 총리를 노린 테러가 벌어진 건데 그 범행 동기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단 현장에서 용의자는 체포가 됐습니다. 24살의 기무라 류지라는 남성인데요. 이 용의자는 변호사가 오면 얘기하겠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9월에 한 시정 보고서에 참석해서 시의원 보수 문제를 질의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른 일본 청년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란 지적도 나옵니다. 또 용의자의 자택에는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각종 공구류, 금속 파이프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달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 정상 7명이 한데 모이는 G7 회담이 일본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세계적 행사에 지금 경호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 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데요.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이번 테러로 요인 경우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G7 비회원국인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일본이 G7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경찰의 경비 강화를 주문하고 외교 일정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호와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픈 가정사 공개입니다. 가수 송가인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송가인 씨의 가슴 아픈 가족사가 공개가 되면서 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송가인 씨는 그동안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 부모님과 함께 출연한 TV조선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빠가 한 명 더 있었지만 어릴 적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겁니다. 관련해서 송가인 씨의 어머니 송순단 씨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는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죠. 병원을 한 번을 못 데리고 가서 병이 났어도 데려갈 돈이 없어서 집에 돈 1,000원짜리 하나도 없는 집에가 있다 보니까 아기를 병원에 못 데리고 가서 주겠다는 그 죄책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이런 아픈 가족사 때문인지 송가인 씨는 그동안 이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왔는데요. 특히 아쟁 연주자인 둘째 오빠 조성재 씨와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합동 공연을 펼치면서 훈훈한 남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배우로 데뷔한 조카 조은서 양의 작품을 SNS를 통해 홍보하면서 응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송가인 씨의 어머니가 이 송가인 씨 때문에 무속인의 길을 선택했다, 이런 사연도 알려졌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아시는 대로 송가인 씨 어머니 송순단 씨는요, 무속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송가인 씨가 어머니가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 전수교육 조교라는 사실을 방송에서 소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송순단 씨가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건 혹시나 송가인 씨에게 이 신내림이 대물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송순단 씨 모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딸을 낳아서 이제 돌 막 지나고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내가 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당을 놓고 불리시다가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45세 대물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또 딸이 대물림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을 받게 됐죠. 이제 제가 봐온 엄마의 직업을 봤을 때는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정말 잘 빌어주는 일인데 과연 이게 왜 나쁜 걸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어디 가면 항상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는 문화재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이제 미스트롯 나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무속인이시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송가인 씨가 엄마 송순단 씨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던 기억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송순단 씨가 굿땅을 팔아서 송가인 씨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송가인 씨 집을 마련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굿땅을 처분해야 했다고 합니다. 송가인 씨는 엄마가 짓고 싶어 했던 굿땅을 뺏어가는 느낌이었다며 당시 속상했던 마음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해준 만큼 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면서 자식들을 위해 일 그만하시고 고생하신 만큼 자신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엄마를 향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흉기가 된 방충망인데요.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13일 울산의 한 도로가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학원을 마친 자녀를 태우기 위해서 잠시 정차 중이던 이 차량의 조수석에 날카로운 물체가 꽂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량 선루프를 뚫은 이 물체의 정체는요, 다름 아닌 방충망이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방충망은 아파트 11층, 그러니까 약 30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차량의 썬루프를 뚫을 정도로 이렇게 또 강도도 강하고 충격이 컸다는 건데 그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방충망이 꽂힌 조수석에는 탑승한 사람이 없었고요. 다행히도 운전자도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이 쿵 소리가 나면서 무언가 목 옆으로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쇠꼬챙이 같은 게 옆에 지나가고 있었다고 당시 사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방충망 어쩌다가 저 높이에서 떨어졌을까요? 네, 지난주 울산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그때 바람 때문에 방충망이 헐거워져서 이번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낡아진 방충망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 이번 사고 소식 듣고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충망 탈락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시중에 파는 고정틀을 이용하시거나 또 급한 경우엔 생수나 탄산음료를 먹고 남은 병뚜껑이나 두툼한 종이를 활용해서 방충망을 단단히 고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